목사님 키가 크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주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정말 조심스럽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도 아주 생소하죠. 먹만 남다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이야기로 서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잘못 이렇게 재미난 생각을 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찬양하시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재밌고 감동이 되어서 난 드럼을 이렇게 잘 때리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드럼이 굉장히 힘이 있어서 보니까 젊으신 분이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역시 성가대는 지휘자의 역량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성가대 아멘송 기도 후에 그 끝에 여운 남는 거, 야, 정말 압권입니다. 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늘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먹만 남다라고 했는데 제목을 슬프고 아름다운 한글서의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슬픈데 왜 아름다울까? 그래서 슬픈 유머에 대해서 몇 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시는 참 슬픈 유머입니다. 시. 왜냐하면 시는 자연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형용을 잘해도 정말 일상과 자연을 따라가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과 우리 인간의 일상을 시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는 슬픈 유머입니다. 어쩌면 저도 오늘 11시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목사님과 저는 사실 우정이 35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 하는 것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는 참 슬픈 유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성서, 그 성경의 텍스트,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보다도 더,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 슬픈 유머입니다. 서예는 정말 슬픈 유머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라는 문명을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문자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글자를 서예보다도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이것은 드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서예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붓을 알면 그 신비를 알게 되죠. 먹을 가는 일, 이 먹을 가는 일은 숨을 쉬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요란한 일이 있더라도 먹을 갈게 되면, 먹을 갈아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네. 벼루를 내놓고 물을 조금 따르고 먹을 갈게 되면 아무리 혼잡한 사회에서 내가 들어왔어도 멀어집니다. 그 세상이. 그리고 무심해집니다. 그래서 먹을 갈 때는 굉장히 또 단순 노동이죠. 단순 노동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저절로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복잡한 일이 아니고 단순한. 먹을 가는 일은 숨을 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글씨는 숨을 쓰는 일입니다. 자기의 숨을 쓰는 일이죠. 이 세상에 생겨날
새로운 글씨, 이 세상에 새로 생겨나는 글씨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먹을 가는 것. 왜냐하면 단 한자도 일평생을 쓴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같은 글자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글씨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먹을 가는 일입니다. 자, 오늘 쭉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에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국 사람이 한글을 쓰고 일상의 말을 한국말로 하는데 왜 서예를 쓰려고 하면 꼭 한자를 쓰는가? 이게 이상하지 않는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을 밑바닥으로 깔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자 서예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왜 한글 서예에 집중하지 않고 한문 서예, 한자 서예에 집중하는가? 혹시 전시 가보셨으면, 서예 전시 가보셨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한자가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교보문고 가서 제가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서예에 관한 책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한자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진보적 서예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책 뒤 약간 부록처럼 약간 그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제는 한글 서예를 할 때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는 한글 서예를 할 때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50년도 넘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죠. 굉장히 진보합니다. 저는 어떻게 글씨를 배웠나 하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글씨를 평생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묵향을 맡고 한지, 화선지를, 종이의 질감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묵향도, 또 한지 냄새도, 벼루도, 먹도, 붓도, 이런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놓고 글씨 쓸래?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한참 축구가 유행인데 여기 그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차범근 선수가 어마어마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가 하고 싶어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글씨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 제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어린애가 글씨 쓰겠다고, 그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글씨 쓰는 걸 배워주시지 않고 거의 1년 동안 먹을 갈면 아버지께서 쓰시는 것을 그냥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글씨를 쓰면 먹이 퍼지죠. 그러면 그 글씨 썼던 그 파지라고 하죠. 남았던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뒤에 먹이 안 묻은 곳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쓰시면 이게 먹이 퍼지면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겁니다. 얼른.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글씨는 이거 찍어야 되겠는데 가만 놔둬라, 이렇게 찍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한 1년 해보니까 아하, 글씨가 이런 거구나, 먹이 이런 거구나, 서예라는 것이 이런 맛이 있구나를 저절로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엄청나게 먹어봐야 제일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노동을 시키고요, 뭐 어디 수산시장 가서 뭐 18호에 가면 고등어가 좋은데 뭐 이렇게 사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역은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면 정작 요리를 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기가. 근데 이 요리할 사람에게 1년 동안 정말 좋은 요리를 계속 먹이면 그냥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그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그 글씨를 오래 지켜보게 하셔서 제가 글씨의 멋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제 일생에 참 큰 전환점인데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중1, 2, 3을 다 콩쿠르를 나갔는데 중1, 2, 3 동안 계속 여름방학이 되면, 가을에 콩쿠르 대회가 있어서 여름방학이 되면 내내 그 한 달 반 내내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음악 선생님께서 저를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몸에 맞게 불러라. 자연스럽게 불러라. 저도 교회에서 지휘를 조금 했는데 전 대곡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대곡이 맞질 않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소박한 곡을 선곡했습니다. 내 몸에 맞게 노래해라. 저는 그래서 쉽게 성악을 포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파바로티처럼 이렇게 덩치가, 도밍고처럼 이렇게 덩치가 커야 되는데 성악가들 왜 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아니구나. 물론 저는 10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미대를 간다고 딱 결심을 했기 때문에 쉽게 또 포기하는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콩쿠르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음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 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성악을 그냥 그만둔 겁니다. 구태여 제가 힘을 주면서 노래를 할 것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노래를 하고 자연스럽게 글씨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연스럽다는 것은 내 몸에서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서 오래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거북하고 어색하죠. 그런 글씨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글씨가 뭘까요? 글씨. 제가 칠판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글씨 이렇게 씁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보죠. 마음씨. 마음에 씨앗이 있네. 마음에 씨앗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를 시켜보면 다 말씨가 다릅니다. 신기하죠. 말씨가 다릅니다. 말의 씨앗이 다른 것입니다. 글씨, 글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른 글씨를 써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여기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남의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 이거 낭패입니다. 이거 어색한 일이에요. 정릉감리교회는 정릉감리교회, 임마누엘 성가대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색깔이, 그 숨이, 호흡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를 흉내내려고 따라가려고 그래 봤자 되지도 않고요. 자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글씨를 쓰면서 그냥 자기 글씨를 쓰다가 붓글씨를 쓰려면 서예 동네 딱 들어오면 꼭 선생님 걸 뺏겨 쓰려고 그러고 남의 대가 걸 뺏겨 쓰려고 그러고 이것을 고생합니다. 평생을요. 한두 달이 1년이 2년이 아니고. 그러나 또 그 선생님께서, 서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또 다 되게 비슷해요. 이제 다 네 글씨를 써라. 뭐 이렇게. 네 글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글씨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뿐이죠. 글씨를 싹트게, 움트게 하고 자라나게, 피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씨앗이 있다고 해서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씨앗이 있는 것이죠. 말씨, 마음씨, 글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예가라는 말은 적절하다,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붓을 들고 글씨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예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장르는 과학자라든지 시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전문 영역에 가면 그런 직업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미술이나 서예나 이런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되고 글씨를 쓰면 됩니다. 물론 그림은 조금 그 결이 다르고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만 오늘은 뭐 글씨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글씨는 자기가 붓을 들고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서예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나 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쓰면 된다? 서예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글씨를 쓴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오래된 지구의 풍경을 보는 일입니다. 좀 어렵죠?
오늘 그 붓을 움직인 짧은 시간에 모든 인류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거 더 어렵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은 모국어에서 옵니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모국어. 그러나 더 접근을 해서 집중해 보면 모어입니다. 어머니가 썼던 말. 아유, 우리 아가 여기서 말을 배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국어하고 모어는 다릅니다. 모국어는 내 조국의 말이고, 모어는 엄마로부터 배운 그 자궁으로부터, 엄마가 이 뱃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가 잘 자라라, 우리 아가 예쁘게 자라라,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라. 이게 모어입니다. 모어를 얘가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이죠. 이 모국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 글씨를 쓴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데요. 그것을, 그 시간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그 세월을 스며들어 있어서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글씨가 있고 자기 말투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서예, 도대체 뭐를 쓰는 걸까요? 서예는. 서예전을 가보면요, 전시실을 가보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좁혀 말할게요. 이게 한자 서예 아까 말씀드렸고요. 남들 쓰는 뭐 이태백이니 두 번이 이런 한자 시를 쏙 쓴다거나, 혹은 교회 다니신 분들 이 서예전을 가보면 다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걸 씁니다. 다른 거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남의 시를 씁니다. 자, 서예라는 것은 글씨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좀 파격적이죠? 글자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글자를. 단지 글씨, 단지 글자를 쓰는 일이 아니라 글의 정신을 쓰는 일입니다. 이것이 서예입니다. 나중에 캘리그래피 이야기 조금 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쓰는 것이죠. 부호, 기호로서 문자로 그냥 글자를 단순하게 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꼭 이게 예를 들고 싶은 학자가 있는데요. 소시르, 이 언어를 조금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아는 분인데요. 어쨌든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어요. 현대 언어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랑그 파롤이라는 말을 했는데 뭔가 하면요, 랑그, 그저 약속된 언어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노래 좋았습니다. 이런 랑그, 그냥 약속된 언어. 근데 그게 아니고 파롤, 정서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서.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부호로서, 기호로서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정신, 사상,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 정서, 파롤이 담겨 있어야 서예입니다. 그래서 아주 외람되고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일평생을 남의 글을 쓴다. 이것은 서예하고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무슨 마음이라 그럴까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용감한 용기를 내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먹만 남다라는 책입니다. 아무리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뒤져보더라도 한글 서예에 대해서 쓴 책이 그렇게 드물더군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었다면 저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오랫동안 그 분야에 몸담았던 사람도 아니고, 물론 10살 때부터 먹을 갈고 글씨를 썼으니까 오랫동안 글씨를 썼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35년, 40년 동안 전념했던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래를 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글씨 쓰는데. 또 제가 조속과를 나왔거든요. 미대의 조속과, 조각하는 거 아시죠? 조속과를 나온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서예에. 조형적인 면. 그러니까 글씨는 평면 미술이잖아요. 회화나 이런 게. 그런데 저 뒤가 보인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조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가가. 그런 글씨와 그냥 평면적 글씨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거 하나와 또 노래를 한 것은요, 물론 리듬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싱어송라이터, 노랫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 노랫말을 제가 썼다는 것이 서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정말 잘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서예입니다. 내 생각을 내 글씨로 쓰는 것,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 정신을 내 글씨로 쓰는 것, 이것이 서예입니다. 남의 글씨를, 남의 글을 그냥 쓰는 것, 이것은 평생을 써도 서예와는 결이 먼 것입니다. 이것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서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래프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글씨를 이야기하려면요, 사실 그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 근데 이 훈민정음을 조금 말을 하죠. 자, 정음이라 그랬어요. 정음.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삼국시대가 있지만 조선시대에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삽니다.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삽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전에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온종일 말하는 것을 종이 위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온평생 말을 하고 사는데 내가 말한 것을 종이 위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정음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10월 9일 한글날, 이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한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까지 이야기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고 병원에 가고 슈퍼마켓에 가고 어떤 교회에 오고 이럴 때 전부 한자로 하는 겁니다. 전부 한자로. 특히 고급스러운 일들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가든 시청을 가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뭘 하여튼 학교를 가서 뭘 배우든 전부 한자로 합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사대부가 아닌,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여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극에 보면요, 중전마마, 대왕대비마마는 다 글씨를 알아서 보는 것 같지만 여성들은 글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죠. 네. 이 이야기를 조금 나중에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한자 권력을 깨는 혁명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를 지어서 반포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한자로 되어 있고 권력이 한자 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만나면 다 국제 교류를 한자로 합니다. 모든 것이 한자로 된 세상에서 한글을 반포하는데 그 유능하고 똑똑했던 세종대왕, 세종을 조선시대 600년을 통틀어서,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똑똑했다는 세종도 자기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만들어 놓고 정음을 만들어 놓고 반포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신하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한글을 만드는 일보다, 정음을 만드는 일보다 반포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관념을 깬다는 것, 살아왔던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 파격,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나오죠.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개혁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개혁은 정말 어렵습니다.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녹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해낸 것이 세종입니다. 세월을 좀 흐르죠. 그런데 세종이 떡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다 한글을, 정음을, 기역, 니은, 아야, 어여를 사용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그 진보시 쭉 흘렀어요. 45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칩시다. 400년이 흘러서 실학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 실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방 아세요. 정약용,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추사 김정희도 나옵니다. 굉장히 실학자들이죠. 진보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글 쓰셨을까요? 다 한자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조선시대 4대 왕, 그 조선 초기에 만들어놓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애가 타게 만들어 놓은 이 한글을 사대부들, 양반들, 지식인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암클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말씀 듣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각자 있을 겁니다, 느낌이. 그런데 이 느낌이, 암클이라고 업신여겼던 이 느낌이 지금 현 시대 2025년 서예전을 가보면 똑같습니다. 한자 권력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한자를 일평생 썼던, 만약에 서예 선생님이 계시다 치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요, 그거 왜 쓰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자서예를 왜 쓰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예. 한자서예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배울 점이 무궁무진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예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 자기의 생각을 자기 글씨로 쓰는 것이다. 근데 한국 사람이 구태여 한자로 내 생각을 쓴다? 한국 사람이 우리말을 놔두고 남의 글자로 쓴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본질 자체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참 어려운,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대부들이, 글자 쓰는 사람들이, 글자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한자를 썼는데, 그러면 뒤집어서 한글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게 또 더 이상하잖아요. 한글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사실 제가 정음과 한글을 지금 번갈아서 말씀드리는데, 세종은 한글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해하세요? 세종은 만든 게 뭐죠? 훈민 정음입니다. 그때는 한글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시경 선생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세종이 그 한자 권력에서 혁명의 언어를 만들었다면, 주시경 선생은 우리가 쓰는, 일상에 쓰는 일상의 언어를 만드는, 정말 제1의 창조, 제2의 창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주시경 선생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세종은 정음이 한글이 될 줄 몰랐어요. 이해하셨죠? 왜 훈민정자라고 안 하고 훈민정음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말입니다. 훈민정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글자라고. 근데 훈민정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종께서 만든 본질과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뭔가? 아까 제가 온종일 말한 것을 종이 위에서 본 적이 없다. 내 소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말한 소리를, 내가 말한 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세종이 만든 명분이고 원인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종이 위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언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여기 방점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기록이라는 게 없거든요.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밑바닥부터 위까지 올라오는 혁명이죠. 혁명의 언어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 정자가 아닙니다.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훈민이라고 그랬어요. 교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식인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려면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민이라고 그러고, 일반 백성들, 조금 배우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훈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가지고 한글 서예를 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뽐내거나 자기 권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격을 쌓아서 일상에 했던 그 아주 소박한 언어를 종이 위에다가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한글 서예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세종이 만든 한글의 정음의 뜻을, 진짜 본질을 안다면 정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먹을 갈고 붓을 들어서 내가 일상에 겪었던 그것을, 내 인격을 다 모아서, 내 정신을 다 모아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 쓰는 것, 이것이 한글 서예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태산이 높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원칙,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CCM 가수이자, 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먼저 하시길래. 혹시 CCM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소개를 하셨어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이걸 CCM이라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 가스펠이라고 그랬고 복음성가라 그랬고 조금 이따 뭐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고 또 이따가 CCM이라고 그러고, 이거 문패만 바꿔 풀지 뭐 거의 노래는 똑같습니다. 문패만 바꾸는 것이죠. 자,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Contemporary, 현대, 동시대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멜로디에, 리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동시대의 문제, 동시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CCM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면 CCM의 본질과는 먼 겁니다. 이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질과는 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고 싶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올 글귀와 문장은 기후위기, 전쟁, 난민, 테러, 가난, 계급, 노동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북극 문제는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극 문제는 남극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존의 문제는 아마존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툰드라의 술록이 죽어가고 북극곰이 죽어가고 남극 펭귄이 죽어가고 바다 고래가 죽어가고 숲이 사라지고 밀림이 줄어드는 현실은 지구에 붙어 사는 모든 생명체와 우리 인간의 숨 같은 현실이다. 그 공동체 의식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된다. 우리 눈앞에 역사청산, 분단, 통일, 평화라는 숙제가 놓여 있는데 이렇게 쌓인 문제들을 뒤로하고 서예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산수, 격언 이런 데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고루함을 넘어서 신랄하게 표현하면 죄다. 좀 세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 낮에 11시 예배에 우리 한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6절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뭘 좀 지키려고 하는 고루한 보수주의자들, 네, 보수주의자들을 제가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데 보수가 망가져서 그렇지 보수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진보보다 보수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 역사와 전통을 새겨야 보수거든요. 예, 진짜 보수거든요. 자, 깨트립니다. 예수께서 죽어가는 일을 고쳐야지 이렇게 파격적 발언을 하십니다.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공격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렇게 망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영화로 찍는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장면입니다. 자, 옆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술록이 죽어가고 아마존의 밀림이 숲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맨날 주님만 찬양, 북글씨는 맨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동시대와 컨템포러리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북글씨를 쓰신다, 어떤 서예를 하셨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수를 하신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어디에서? 어마어마한 곳에서 조명을 받고?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전 그렇습니다. 생각이. 제가 성경을 읽은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노래하셨을 겁니다. 서예를 하셨다면 이 땅의 문제들을 쓰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문정으로.
예수님께서 서예를 하시는데 계속 로마의 빛나는 이야기를 쓰셨을까요? 조선시대의 암클이라고 이야기했던 깔보는 사대부의 일상을 우리 서예 동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점점 한글 서예를 왜 해야 하는가? 혹은 오늘 제목 좀 띄워놓으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게 참 저를 울컥하게 합니다. 왜 아름다운데 슬플까? 지금 제가 토하듯이 외치듯이 뭘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슬픕니다. 왜 한국 사람이 한자 서예를 해야 하고 모르는 한자 누가 알아봅니까?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생각을 한자로 하는 한국 사람이 정상적입니까? 물론 어마어마하게 중국어를 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러나 구태여 굳이 우리말, 우리 글을 놔두고 왜 남의 나라 글자를 씁니까? 그리고 명필이라고.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울부짖죠?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울부짖어야 하는 이 현실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께서 누구든지 네가 말한 것을 글자를 써라. 그리고 종이에서 봐라. 기록해라. 그래서 당하지 말아라. 이것이 한글을 발표할 때,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그 정인지나 그 옆에서 도왔던 학자들의 세종의 뜻이었거든요. 이래서 네가 좀 잘 살길 바란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그 언어 권력에 눌려서 살아야 합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우리 개신교잖아요. 루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부터 시작됐을까요? 성서 번역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누가 아세요? 예,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2025년에도 한자를 씁니까?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를 쓰지 마세요, 이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절절한 마음으로. 서예라는 용어, 슬라이드 2번입니다. 중국은 서법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서도라 그러고 한국은 서예라고 합니다. 이게 다 달라요, 붓글씨가. 중국은 서도, 일본은 서법, 우리는 서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예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썼을까? 아닙니다. 광복 후에 소전 손재영 선생이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는 하긴 제가 한참 썼을 어렸을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도 80년대까지도 서도, 서법, 서예를 섞어서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섞어서 썼습니다. 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서. 중국 주나라에 말이죠. 넘기셔야죠, 전도사님. 예. 어르신들이 뒤에서 보시기에 보이세요? 네. 중국 주나라에서 그 시험을 치려면,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치려면요, 그 교육 과목이 있는데요. 이걸 6예라고 합니다. 6가지 예죠. 예학, 사어, 서수인데요. 이게 예법, 음악, 활쏘기, 말타기, 붓글씨, 수학, 이렇게 6가지를 시험을 칩니다. 거기에서 6예라고 하는 그 예자, 우리가 아는 예술을 할 때 예자입니다. 예자를 따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시험 보는데 서가 있죠. 붓글씨입니다. 이 서를 따와서 서예라고 명명했습니다. 광복 후의 일입니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서 서예를 했습니다. 4번요. 이게 참 재미난데요. 서예 한자 구조를 보면요, 이 예는 심을 예자가 본디 글자입니다. 본디 글자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예자가 있는데 본디 글자가 뭐라고요? 심을 예자입니다. 심을 예자. 그 심을 예자의
밑에 붙는 것이 운자인데 이게 김멜운입니다. 김을 맨다. 풀을 베고 식물을 기르는 것이죠. 이거 저 옛날 고대 문자를 보면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식물을 기르는 이런 그 형태로 상형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글자가요. 풀을 베고 식물을 기른다는 말이죠. 그 운자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재밌어서 옛날 옥편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시던 1950년대가 60년대에 나왔던 옥편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요즘 나온 옥편엔 그 글자가 잘 없습니다. 그 옥편을 뒤져보니까 운부라고 하는 글자가 조그맣게 남아있던데, 구석에. 이 참 재밌었어요. 뭐라고요? 운부. 농부입니다. 예. 그 운자가 써있더군요.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다. 그 옛자 가꾸물 형태가 무릎을 꿇고 식물을 기르고 하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농부의 뜻이 있으니까 심고 기르는 뜻이 됩니다. 끈기와 성실이 없으면 글씨 쓰는 걸 안 해야 됩니다. 예, 못 합니다. 이 끈기와 성실, 식물을 베고 풀을 가꾸고 하는 그 마음, 그 노동의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와 노동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서예의 본질의 뜻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예. 이런 걸 알고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만큼 신비했습니다. 이것이 서예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해서 하면요, 5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예는, 서는 붓율자를 위에 두고 가로대 왈자를 밑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붓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붓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마음으로. 노동하는 마음으로 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자로 합니까? 점점 제가 접근합니다. (6번요) 훈민정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옳은 소리죠. 정음, 바를 정자, 소리 음자. 옳은 소리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쓰는 것이 한글 서예를 쓰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를 왜 한자로 씁니까?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저 7번 가겠습니다. 그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캘리그래피입니다. 캘리그래피하고 서예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서예를 하면 캘리 하세요 이래요. 뭘 아는 것처럼. 이 캘리가 캘리라는 어원이 그리스 말인데요. 이건 안 돼 있죠, 제가. 이게 아름다운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그래피, 쓰는 것.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것. 이 캘리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글자를 쓰죠.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글을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정말 막 슬프고 막 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막 견딜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막 그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을마다 가면 돌에 새겨놓은 글씨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그 시에 가면 시라고 써놓은 그 글씨입니다. 제가 용인에 사는데 이런 이야기 이게 저기 방송에 나가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말 용인 글씨 진짜 못 썼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저걸 돈 받고 썼을까? 막 이러고 바르게 살자 막 이런 거 돌덩이 이만한 거에다 쓰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 그것이 국격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퀄리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낮에 국회의원이 왔다 갔던데 진짜 이런 거는 국회에 가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다 바꿔라.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 이미지를 몸에 베개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혹은 영국에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뮤지엄에서 유치원 애들이 가서 숙제하고 거기서 노는 것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고 뭘 하고자 하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명화, 명작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 쌓이는 게 달라요. 제가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
그 위화감, 우리나라 당하는 사람한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래되어야 됩니다. 자기 몸에서 오래되어야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오래되는 글자가 바르게 살자, 말하기도 싫어요. 하여튼 동네마다 가면 막 돌에 막 새겨놓고 한 그런 글자를 아무 때나 쓰는 것. 그걸 좀 조사하고 공부하고, 어떤 글자가 좋을까? 이 마을에 어떤 글씨를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할머니의 글씨라도 좋은 겁니다. 꼭 이런 거죠. 미술 이야기하면 나 홍대 나왔어. 이거 진짜 아주 전 세계 조금 하버드 대학, 음악이라면 카네기홀. 이게 정말 무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선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풍요롭게 많고, 진짜 강호의 세계에 그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빌딩 세우면 5%인가 뭔가 쓰게 돼 있었어요. 예산을 미술에 써라. 그럼 전부 홍대 교수 찾는 거죠. 교수들이 무슨 미술을 합니까? 수업이나 하지. 막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교수가 된다는 건 거의 실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지구에 몇 명.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체대 교수들이 다 운동을 잘할까요? 미대 교수들이 다 그림을 잘 그립니까? 음대 교수들이 다 노래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어요. 분야가, 결이, 장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씨를 도시에다가 박으려면 그 전문가에게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또 홍대에 묻지 말고.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거든요. 그럼 이 나라의 격이, 퀄리티가 그대로 정해지는 겁니다.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건축도 너무나 중요한, 저는 1순위예요. 교회 건축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기 때문에, 매주 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가 나한테 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하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실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뜻이고 아름답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 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했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전시를 오늘 처음 합니다. 오늘 오픈이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전시하는 게 처음입니다. 얼마나 생소하고 유쾌하고 설레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거 다 포기하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한글 사회가 어떻게 지켜왔겠느냐, 한글이 어떻게 지켜왔겠느냐. 남성이 아닙니다. 누구? 여성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서 정말 6살 때부터 궁녀들을 뽑잖아요. 궁녀를 뽑으면 거기에 뭘 잘하고 대장금 같은 애들도 나오고 뭘 잘하는 애들도 나오고 빨리를 잘하는 애들도 나오고 옷을 잘 짓는 애들도 나오고 온갖 재주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애들 모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벼루, 붓, 먹을 가지고 글씨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글씨를 쓰는 상공들을 지밀상공이라 그럽니다. 임금 옆에서 시중을 드는 궁녀들이죠. 이 지밀상궁, 제 생각에 400명, 500명, 600명을 뽑으면 지밀상궁 100명 이하입니다. 한 70명, 80명? 그 중에서도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몇 명. 그러니까 정말 잘 쓰는 그 똘똘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말하면 쓰고, 편지 같은 거, 이거 쓰고. 여기서 글자가 늘기 시작했겠죠. 처음엔 판본체입니다. 그 훈민정음 이런 그 목각 한번 보여드릴까요? 슬라이드 7번 뚝뚝. 네, 이게 판본체입니다. 용벼천가 판본체 쭉쭉 넘기세요. 네, 이게 판본체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근데 스톱. 판본체 지금 그 월인천강지곡 그 용벼천가가 나왔는데 이게 훈민정음보다 먼저 됐을까요? 나중에 됐을까요? 훈민정음이 만들어내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세종이 하도 답답해서 한글을 좀 전파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용벼천가, 월인천강지곡 이런 걸, 석보상절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글자가 이런 거다 한번 슬쩍
세종이 머리가 좋죠. 슬쩍 한번 이렇게 이런 글자야 하고 탁 발표를 합니다. 이런 글씨예요. 근데 자, 글씨를 보시다시피 각이 탁탁 지었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을 하거나 임금이 뭐 편지를 쓴다는데 받아쓰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아요. 너무 느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민체를 보겠습니다. 또 계속 넘기세요. 재밌죠? 요거 재밌죠? 자식 가르치는 돌이라. 딸 자식은 어미가 가르치고 아들 자식은 아비가 가르쳐라. 뭐 이런 말인데요. 이거 보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 개녀서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먹만 남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궁체는 우리가 그 보는 명조체, 말하자면 교과서에 있는 체를 그냥 거의 궁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에. 이렇게 정갈하게 쓰고 이렇게 판본체는 사실은 받아쓰기에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궁녀들이 휴가라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휴가. 너 민가에 좀 다녀와. 집에 좀 다녀와. 일주일 휴가도 가고 이틀 휴가도 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한참 말하자면 홍길동전, 뭐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한글로. 근데 인쇄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걸 좀 읽고 싶은데 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 궁에서 나온 이 친구에게 야, 빨리 좀 뺏겨 써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가의 글씨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얘들은 시간이 없어. 나와서 엄마도 봐야 되고 뭐 어디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글씨를 쓰래.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런 판본체로 썼겠어요? 날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흘림체라는 것은 궁 안의 시간에 맞지 않고 궁 밖의 시간에 맞는 겁니다. 사실 궁 안의 시간, 그러니까 궁 안에서 썼던 지밀상궁의 글씨는 아무리 촌음을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정자로 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예. 글씨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 안에서는 정갈한 글씨가 발전이 되고 민가에서는 민체, 날리는 꼭 흘림체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눈여겨봤던, 그럼 그 궁녀가 휴가를 마치고 궁 안으로 들어가면 그 나머지 글을 누가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총기 있는 어떤 이가 글씨를 보고 글씨 이렇게 쓰는 거구나, 붓글씨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고 또 뺏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아마 발전됐으리라. 저도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래서 글씨는, 이 서예는, 특히 한글 서예는, 한글은 남성이 지켜낸 것이 아니고 여성이 지켜낸 겁니다.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다. 제가 뭐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못해, 제가 모금 공연만 23년을 했거든요. 제 청춘을 봤죠. 제가 노래를 가장 잘할 때 모금 공연만 했어요. 일본의 그 윤동주를 일본 교과서에 실었던 정말 위대한 시인이 있는데요. 이바라키 노리코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 여자 시인인데요. 이 여자 시인이 한 문장으로 일본을 위로했어요. 뭔가 하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우리 조국은 전쟁 중이었다. 정말 슬프고 아름답죠.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가씨였을 때 우리 나라는 전쟁 중이었다. 저는 제가 가장 노래를 잘 부르고 힘이 있고 생기발랄할 때 모금 공연만 23년 했어요. 상처가 커요.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먹만 남다로 가보면요, 서예에서 결국 남는 것은요, 먹입니다. 자, 먹이 글씨가 되어 남습니다. 먹이 뜻이 되어 남습니다. 먹이 그 사람이 되어서 남습니다. 그리하여 먹을 함부로 종이에 남길 수 없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붓도 떠나고 벼루도 떠날 수 있지만 먹은 살아남아서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말 먹은 매력적이에요. 이거 안 지워져요. 먹은 재로 만들거든요. 안 지워집니다. 먹만 남다. 그러니 함부로 종이에 남길 수 없는데 한국 사람이 한자로 남겨서 뭐 할 것인가. 제가 울부짖습니다. 한글 서예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 K 한글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예.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서예를 부활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미술의 한 분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종이 만들었던 그 정음이 한글이 되고 그 최연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한글이 목숨이다. 한글이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또 하나 선생님의 제자가 있어요. 제가 김두봉 선생하고 최연배, 김두봉. 주시경 선생의 두 제자가 있는데요. 김두봉 선생과 최연배. 최연배는 남쪽에 남고 김두봉은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북이 우리가 써도 지금 뜻이 거의 통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두 제자 때문입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서예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미술 장르를 내가 취미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렵게 반포됐던 우리나라, 우리 글자, 우리 말을, 우리 소리를, 그리고 내가 일상에 겪었던 이 겸손한 사상을,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있어야 쓰는 것입니다. 그 말하려는 것, 동시대와 이웃과 함께하고 미래에 우리 이야기를 남겨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먹이 남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는 슬프고 아름다운 한글 서예 이야기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